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비네 호센펠더라는 분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분은 독일의 물리학자이고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는 왜 학계에서 실패했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이분이 자신이 목격했던 학계의 상당히 부조리한 면들을 많이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역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과학을 좋아했고 또 많은 물리학자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상가였고 서로 깊이 있는 편지를 주고받고 의미 있는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나도 과학자가 되면 저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교에 갔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원도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부조리한 일을 겪었었대요. 뭐냐면 그 지도 교수님이 책을 쓰는데 자신이 직접 책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을 다 자신의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포스닥 하는 사람들한테 쓰게 시켰는데 그걸 대가로 돈을 좀 줬죠. 그래서 이분한테도, 이 호센펠더한테도 너도 이 책을 써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분은 저는 쓰기 싫은데요? 한 거예요. 그건 제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면전에 욕을 하면서 방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은 이후로 이분은 이 학계라는 곳, 이 학문적인 기관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돈벌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곳이구나. 이곳에서는 진리 탐구가 진정한 제일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돈벌이가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구나 라는 쪽으로 점점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과학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어떠냐면 어떤 연구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연구자들이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은 보조금 같은 거를 따와요. 저는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세금을 통해서 연구비를 따옵니다. 근데 그 연구비가 당연히 고스란히 그 연구자한테 전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기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그 돈을 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막상 연구비를 따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재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밑에 쪽에 위치한 연구자들인데 그분들의 일자리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반면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더 위에 있는 학자는 되게 안정적인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밑에 있는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계속 연구비를 따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논문을 생산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본인의 크레딧이 점점 올라가고 본인의 커리어가 점점 성장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면 연구비를 따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이 호센펠더가 주장하기로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적당히 이미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구 분야이면서 또 이미 너무 메인스트림이어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지는 않은 딱 적당한 범위에 있는 그런 주제를 골라야 연구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주제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혁명시킬 중요한 주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과학자들은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해도 아무도 연구비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주제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웬만하면 빨리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주제들 그런 걸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센펠더는 이 학계에서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하면서 잡을 얻고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계에서 계속 일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과학 연구는 본인 나름대로 계속하고 공부는 계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이 호센펠더의 케이스는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 입장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일에 몰두했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직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연구를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자신이 그런 아주 학계에서 요구되는 촘촘한 글쓰기, 논리적으로 빽빽한 글쓰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 일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걸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이렇게까지 글을 써야 될까? 이렇게 쓴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에 뭐가 바뀔까? 이거를 또 내가 어디다가 써먹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신이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던 일이 지금은 내가 이것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맞는가?
혹은 내가 분명히 이 영역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역에서 그 일을 하는 거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정말로 너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영역의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에서 반드시 특정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같은 영역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수는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주로 그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직업만 유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주로 하게 되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을 좋아한다. 그러면 패션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꼭 나는 뭐 패션 디자이너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술을 좋아한다, 그림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할 수 있는데 나는 화가가 돼야지 꼭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야망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야망노동은 특정 문화 분야에서, 특히 문화 분야가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는 그런 문화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 예술, 뭐 때로는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분야들에서 주로 어린 학생들이 야망을 많이 꾸게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부려먹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각종 경로를 통해서 문화적인 야망이 주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이다. 그러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그런 TV에 나오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런 부조리한 낮은 임금 이런 거는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막상 그 분야에서 정말로 그런 성공한 위치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가 꼭 어떤 특정한 직업을 예시로 드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은 경우에 어떤 소수의 인물들에게만 되게 많은 부와 명성이 집중돼 있다면 그거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시 학계의 예시로 돌아가 보면 캐런 켈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교수였다가 테니어 트랙까지 밟은 교수였는데 지금은 그 학계에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나 학위 소지자들이 다른 쪽으로 커리어 시프트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해요. 이 사람이 말하길 학계는 일종의 컬트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단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통용되는 신성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학문을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모토죠. 그 모토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너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 탐구에 평생을 헌신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리 탐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돈을 추구하면 안 되지, 내가 당장 직업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되지, 내가 한 40대 중반, 50대 정도가 되어서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젊은 시절의 상당 부분을 자기 희생, 그 집단을 위한, 자신의 상사를 위한, 아니면 그 학계의 발전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두고 좀 폰지 사기 구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렸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20대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점점점 20대 후반으로 되어가고 30대가 되고 그럴수록 생물학적으로 인생의 이 스팬이 한정돼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출산이죠. 이게 어렸을 때는 괜찮아, 나는 이런 대우 받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금방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들다 보면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정말 소수의 운이 좋은 사람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 때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사실상 훨씬 높고요. 이 켈스키가 소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의 95%는 테니어 트랙을 밟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교수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위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그 5% 안에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도박일 수 있죠. 정말로 진리를 사랑한다는 자신의 마음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 학계 내부에서 진행되는 토론의 방식이, 진리 탐구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진리에 너무 부합한다 라는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들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 정도로 강한 확신이 아니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단 첫째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영역의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더 괜찮은 경제적 대우, 합당한 경제적 대우를 받는 직업은 없을까? 그거를 한번 잘 탐색을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문화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가 아닌가를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이 켈스키라는 학자는 Do what you love,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주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착취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너가 좋아하고 진정으로 추구하는 걸 하기 위해서 당장의 직업적인 만족, 금전적 보상은 포기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누군가는 돈적으로 이득을 챙겨가고 있는, 누군가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불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주로 마치 종교단체처럼 잘 사람들을 세뇌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너무 부당합니다. 나한테 합당한 경제적 대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 봐라. 배신자다. 이상한 사람이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전적 보상을 포기할 줄 알아야지. 왜 저렇게 요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신이 속한 곳이 바로 그렇다면 거기서부터는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기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층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탈출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 조직 내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른 직업을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신이 대학원생이다 혹은 이미 학위를 취득했다, 거기까지는 전 좋다고 봐요. 배우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반드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아무리 쓸데없어 보이는 지식을 배웠더라도 저는 그건 분명히 어딘가 이 세상의 다른 곳에 쓸모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는 게 하나의 좋은 대안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이 자칫 너무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 안에서 어떻게든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탈출할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분야는 또 누가 책임지고 하겠냐, 이런 비판이 일어날 수 있고 저도 인정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그 분야 안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정점에 올랐다면 그건 그 자체로 대단한 거고 되게 존중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거기에는 보통은 운도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딱 그것만 보고 걸어가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거를 옆에서 같이 보면서 나아간다면 좀 더 우리 삶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직업적인 경험은 어땠는지, 자신의 필드에서 자신이 지켜본 바는 어땠는지 이런 거를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참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